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그곳에서 최소한 4만 년 이상 살면서도 금속을 사용하지 못하는 수렵 채집민 부족으로 남아 있었다. 반면 백인 이주민들이 똑같은 대륙에서 금속기와 식량 생산을 기반으로 문자를 이용하고 산업화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까지는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고부터 1세기밖에 안 걸렸다. 이것은 인류의 발전에 대한 두 차례의 연속적인 실험으로 주어진 환경은 동일했으며 다만 유일한 변수는 그 환경을 차지한 민족들 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사회와 유럽인 사회의 차이는 바로 두 민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그와 같은 인종주의적 설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것은 단순히 역겨울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인간의 기술적 차이에 병행하는 지능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곧 설명하겠지만 사실상 현대의 석기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산업화된 사람들에 비해 지능이 낮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이주민들이 앞서 말한 여러 장점과 함께 문자를 가진 산업화 사회를 건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결코 그들의 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15장에서 알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원주민들처럼 최근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원시적이었던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산업기술을 숙지할 수 있다. 유전적 혹은 발달상의 불이익을 극복한 서양인. 인지심리학자들은 지리적 발원지는 각각 다르지만 현재 동일한 국가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사이의 지능지수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미국의 수많은 백인 심리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음을 입증하려고 수십 년 동안이나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그와 같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은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기술의 차이가 지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은 더욱 검증하기 어려워진다. 첫째, 성인의 인지 능력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거기서 유전적 차이의 영향을 따로 판별하기는 힘들다. 둘째,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는 지능지수 검사가 그렇듯이 순수한 선천적 지능이 아니라 문화적 학습 내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의 환경과 학습된 지식이 지능지수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비백인 민족의 지능에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가정을 증명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아무런 납득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유기니인의 사회에서 3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유기니인들과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들이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지능도 높고 빈틈없고 표현력도 풍부하고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느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흔히 두뇌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일, 이를테면 낯선 곳에 가서도 그곳의 전체 모습을 금방 파악하는 능력 등에서 그들은 서구인들보다 상당히 능숙해 보인다. 물론 서구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고 잘하는 일을 학습받지 못한 유기니인들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유기니인이 어느 머나먼 촌락에서 도시로 옮겨왔을 때 서구인들의 눈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멍청해 보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유기니인들과 함께 정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정글 속의 길을 따라가거나 잠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된다. 유기니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기니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나의 느낌이 정확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유럽인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경찰력, 사법제도 등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조밀한 인구 속에 널리 퍼지는 천연두와 같은 유행병이 역사상 주된 사망 원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살인은 드문 편이고 전쟁도 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깝다. 그리하여 치명적인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던 유럽인들의 대부분은 다른 잠재적 사망 원인들로부터도 무사히 벗어나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서구에서 사산되지 않고 태어난 신생아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유전자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거의 없고 대부분 무사히 성장해 자식을 낳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뉴기니인들의 사회는 인구 조밀성 유행병이 진화할 수 있을 만큼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다. 그 대신 전통적인 뉴기니인들은 살인, 만성적인 부족 간 전쟁, 각종 사고, 먹거리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높은 사망률을 견뎌내야 했다. 그와 같은 전통적 뉴기니 사회에서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 높은 사망률의 각종 원인을 무사히 피하기가 쉽다. 그러나 전통적 유럽 사회에서 유행병에 기인한 사망률은 지능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고 그 대신 체내의 세부적인 화학작용에 따르는 유전적 저항력이 중요했다. 예를 들자면 B형이나 O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천연두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서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를 촉진시키는 자연 선택의 과정은 뉴기니에서 훨씬 더 가혹했던 반면 인구가 조밀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에서는 체내 화학작용을 위한 자연 선택의 과정이 뉴기니와 같은 곳보다도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전적 이유 외에도 뉴기니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더 영리해졌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현대 유럽과 미국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등을 수동적으로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미국 가정의 평균적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7시간 정도다. 반면에 전통적인 뉴기니 어린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수동적 오락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며 그 대신 그들은 다른 어린이들이나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노는 등 어떤 능동적인 일을 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보낸다.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는 어린 시절의 자극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자극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신적 발달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영향은 곧 뉴기니인들의 정신적 기능을 평균적으로 더 우세하게 만들어주는 비유전적 요소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뉴기니인들의 정신적 능력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서구인들보다 우수할 것이며 뉴기니 어린이들은 현재 산업화된 사회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어쨌든 얄리의 지문에 대한 대답으로 뉴기니인들에게 지능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상의 유전적 요인 및 아동 발달상의 요인은 단순히 뉴기니인과 서구인의 차이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렵 채집민을 비롯해 기술적으로 원시적인 사회의 구성원들과 기술적으로 뒤처진 발전된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일반화시켜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적인 가설들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유럽인들은 그러한 유전적 불이익과 현대에 이르러서는 발달상의 분명한 불이익을 부담하면서도 더 많은 화물을 갖게 되었을까? 내 생각에는 뉴기니인들의 지능이 더 우수한 것 같은데도 어째서 그들은 기술적으로 원시적일 수밖에 없었을까?